여러분, 저 한번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4억이 넘는 돈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도 꿈꿀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오히려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집도, 가족도, 딸의 미소까지.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선희, 올해 55입니다. 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였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수채화 기법을 알려주고 저녁엔 집에 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 이정우는 보험회사 영업팀장이었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에 집을 나섰고 저녁 8시쯤 돌아왔어요. 우리 집은 경기도 어느 평범한 아파트 27평이었습니다. 거실엔 10년 된 소파가 있었고 안방 벽지는 얼룩이 져 있었죠. 매달 관리비 내고 대출 이자 갚고 딸 수연이 학원비 내면 통장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불행하진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마트에 가서 장을 받고 한 달에 한 번쯤은 외식도 했죠. 여보, 오늘 월급 들어왔어. 이번 달은 좀 여유 있네. 정훈이가 통장을 보며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좀 여유 있다는 게 겨우 30만 원인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열심히 사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수연이는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제가 미술교사라 그런지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죠. 토요일 오후면 거실 바닥에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몇 시간이고 그렸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얘는 재능이 있어. 나보다 훨씬 낫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죠. 이 아이의 재능을 제대로 키워줄 수 있을까? 우리 형편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았어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정훈이가 퇴근하자마자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선이야, 이거 봐. 그의 손엔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화면에는 청약 당첨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창밖으론 가을 해가 지고 있었고 부엌에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진짜야? 우리가? 응, 강남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10억이래.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라니.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꿈 같은 이야기였죠. 정훈이는 흥분해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프리미엄 붙으면 최소 3억은 남는데 어쩌면 5억도 가능하고 3억? 5억? 그 숫자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을까? 대출을 갚을 수 있겠죠. 집을 새로 꾸밀 수도 있고 수연이를 좋은 학원에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정훈이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우리한테도 기회가 온 거야. 이제 우리도 좀 살아볼 수 있겠어.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행운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학교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가 물었어요. 선희 선생님, 오늘 표정이 좋으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하지만 속으로는 벌써 그 돈으로 뭘 할지 계획하고 있었죠. 우선 낡은 소파를 바꾸고 안방 벽지를 새로 바르고 수연이 방에 책상도 새로 사주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정훈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분양권 매매 알아봤는데 진짜 시세가 좋대.
빨리 팔면 4억 5천도 가능할 것 같아. 4억 5천.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학생들이 웃으며 인사했지만 저는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머릿속엔 온통 그 숫자뿐이었죠. 그날 저녁 식탁에서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렇게 웃고 있어요? 정훈이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수연아, 아빠가 이번에 운이 좀 좋아서 말이야. 우리 이제 좀 나아질 거야. 수연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그저 자기 그림에만 집중했죠. 순진한 얼굴로 색연필을 골라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한테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 수연이도 남들처럼 살게 해줄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행운이라고 믿었던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 가족이 무너지기 시작한 첫걸음이었다는 것을요. 분양권이 팔린 건 석 달 뒤였습니다. 4억 2천만 원. 정훈이가 은행 통장을 보여줬을 때 저는 그 숫자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월급으로 따지면 10년치가 넘는 돈이었죠. 선이야, 우리 해냈어. 진짜로 해냈다고. 정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행 창구 직원이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저 통장의 숫자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거실 테이블 위엔 통장이 놓여 있었고 우리는 그걸 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죠. 먼저 대출부터 갚자. 정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2,500만 원짜리 전세자금 대출, 800만 원짜리 신용대출. 매달 이자만 내느라 허덕였던 그 빚들을 드디어 갚을 수 있다니.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대출을 상환했습니다. 직원이 완납 확인증을 건네줬을 때 저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짓눌려 살았는지 그때 처음 알았죠. 이제 뭐 할까? 정훈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생각해둔 게 있었어요. 집 좀 고치자. 벽지도 새로 바르고 가구도 바꾸고. 그래, 그러자. 우리도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습니다. 사장이 집을 둘러보더니 600만 원이면 깔끔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예전 같으면 망설였을 금액이지만 그땐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해주세요. 제일 좋은 걸로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낡은 벽지가 뜯겨나가고 얼룩진 벽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10년 된 소파 대신 가죽 소파가 들어왔고 부엌엔 새 냉장고와 식기세척기가 들어섰죠. 저는 매일 집에 돌아오는 게 즐거웠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 집 완전 예뻐졌다. 수연이가 소파에 폴짝 뛰어오르며 웃었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을 보며 저는 행복했어요. 그래, 이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대출 상환에 3,300, 인테리어에 600, 가전제품에 400. 그래도 아직 3억 가까이 남아 있었죠. 저는 그 돈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걸로 뭘 더 할 수 있을까?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동창 모임에 갔다가 친구 혜진이를 만났어요. 혜진이는 제 대학 동기인데 남편이 사업을 해서 꽤 잘 사는 편이었죠. 선이야, 너희 딸 그림 잘 그린다며? 나도 소문 들었어. 응, 수연이가 좀 재능이 있나 봐. 그럼 유학 생각은 없어? 요즘 미술하는 애들은 다 해외로 보내던데. 유학?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혜진이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 조카도 프랑스 가서 공부하는데 거기 분위기가 완전 다르대. 한국에선 절대 배울 수 없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
집에 오는 내내 저는 그 말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유학? 프랑스. 수연이가 만약 그런 곳에서 공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 딸은 재능이 있으니까 더 큰 무대에서 배워야 하는 거 아닐까? 여보, 나 생각이 있는데.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정훈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이 유학 보내는 거 어떨까? 정훈이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던 그가 입을 열었죠. 유학? 돈이 얼마나 드는데. 알아. 근데 우리 지금 돈 있잖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줘. 선이야, 근데 그건 수연이 재능 있는 거 알잖아. 우리 딸 한국에 묶어두기엔 아까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훈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생각 좀 해보자.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뒤지고 상담 전화를 걸었죠. 프랑스 파리에 유명한 미술학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점심시간이었어요. 동료 교사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죠. 선희 선생님, 요즘 뭐 하시는 거예요? 맨날 컴퓨터만 들여다보시네. 아, 그냥 좀 알아보는 게 있어서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괜히 말했다가 안 되면 부끄러울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수연이가 숙제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수연아, 너 혹시 외국에서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 수연이는 연필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외국이요? 무슨? 미술 말이야. 프랑스 같은 데서.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 가면 뭐가 달라요? 많이 다르지. 더 자유롭게 배울 수 있고 세계적인 작가들도 많고. 수연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다지 흥미 있어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죠. 엄마가 알아볼게. 너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야. 그날 밤 정훈이가 퇴근했을 때 저는 유학원 상담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내가 자세히 알아봤어. 정훈이는 자료를 훑어봤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선이야, 이거 1년에 5천만 원이 넘는데. 알아. 근데 우리 지금 3억 있잖아. 3억이 많은 돈 같아도 금방이야. 이렇게 쓰면 괜찮아. 우리가 벌면 되지.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훈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수연이는 뭐래? 글쎄, 아직 잘 모르겠대. 근데 가보면 좋아할 거야. 정훈이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이야, 이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나중에 후회하면 안 돼. 후회 안 해. 우리 딸 잘 되는 건데 뭘 후회해.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수연이 방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아이는 잠든 얼굴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죠. 내가 널 꼭 성공시켜줄게. 엄마가 해주지 못한 걸 다 해줄 거야. 하지만 그게 제 욕망이었다는 걸 그땐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연이가 전국 중학생 미술 경시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건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딸의 이름이 호명됐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옆에 앉은 정훈이도 눈시울을 붉혔죠. 대상, 서울 명성중학교 이수연. 수연이가 무대에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죠. 내 딸이야. 내가 낳은 아이야. 시상식이 끝나고 심사위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 교수였어요. 학부모님이신가요? 네, 수연이 엄마입니다. 따님 작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색채 감각이 뛰어나더군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부끄러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미술교사라 어릴 때부터 좀 가르쳤거든요. 아, 그래서 기초가 탄탄하군요. 그런데 이 아이 해외에서 공부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해외요? 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배우면 시야가 확 달라지거든요. 한국은 아무래도 입시 위주라. 어디가 좋을까요? 프랑스 파리가 괜찮죠. 미술의 본고장이니까.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그 말을 생각했어요. 프랑스 파리, 미술의 본고장. 수연이가 거기서 공부한다면. 엄마, 저 상 받았어요. 뒷좌석에서 수연이가 트로피를 꼭 안고 웃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딸을 봤어요. 그래, 우리 딸 최고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정훈이가 운전하며 말했죠. 오늘 외식하자. 수연이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는 이태원에 있는 파스타 집에 갔습니다. 수연이는 크림 파스타를 시켰고 저는 까르보나라를 먹었어요. 정훈이는 와인을 한 잔 마셨죠. 수연아, 너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정훈이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이는 파스타를 먹다 말고 생각했어요. 글쎄요. 그림은 계속 그리고 싶은데 화가가 되고 싶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저는 딸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 재능이 있으면 꿈도 확실해야 하는 거 아닌가? 수연아, 엄마가 좋은데 알아봤는데 들어볼래? 뭔데요?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거. 파리에 유명한 미술학교가 있대. 수연이는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표정이 조금 굳어 보였죠. 프랑스요? 그럼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넌 이제 중학생이잖아.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 재능 있잖아. 오늘도 상 받았고. 정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연아, 아직 생각해 볼 시간 있어. 천천히 결정하자. 저는 속으로 답답했어요. 왜 정훈이는 맨날 반대만 하는 걸까? 이게 딸한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다음 주 월요일 학교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김선영 선생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교사였어요. 어머님, 수연이 이번에 금상 받았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수연이가 원래 잘했어요. 근데 어머님, 수연이 진로 상담 한번 하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파일을 꺼냈어요. 수연이 이 정도면 예고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일반고 가서 미대 준비하거나. 선생님, 혹시 유학은 어떨까요? 김선영 선생님은 잠깐 멈췄습니다. 유학이요? 고등학교 때? 아니요, 지금. 프랑스로요. 중학교 때 유학을요? 그건 좀 이른 것 같은데요. 왜요? 수연이 재능 있잖아요. 재능이야 있죠. 근데 중학생이 혼자 외국 가는 건 쉽지 않아요. 언어 문제도 있고,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다들 걱정만 하는 걸까? 저는 선생님한테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유학원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파리 국립미술학교 부설 청소년 과정이 있습니다. 만 15살부터 지원 가능하고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1년에 등록금이 4천만 원 정도이고 생활비 포함하면 7천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7천만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년에 7천만 원이면 4년이면 2억 8천. 우리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훈이에게 말했죠. 여보, 내가 레슨 학원 차릴까 봐. 레슨 학원?
응, 미술 레슨. 수연이 유학비 벌려고. 정훈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선이야, 정말 보낼 거야? 돈도 돈이지만 수연이가 힘들 텐데. 괜찮아. 나도 도와줄 거고. 우리 딸 잘할 수 있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무리가 아니라 투자야. 수연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정훈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어요. 주말에 수연이를 데리고 서점에 갔습니다. 프랑스어 교재를 사러요. 수연아, 이제 프랑스어 공부 시작해야지. 엄마, 저 정말 가야 돼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잡았어요. 수연아, 엄마를 믿어. 이게 너한테 정말 좋은 거야. 근데 저는 넌 아직 몰라서 그래. 가보면 알아. 얼마나 좋은지. 수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눈빛이 왠지 슬퍼 보였지만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변화를 무서워하는 거니까. 가면 좋아할 거야. 집에 돌아와 프랑스어 교재를 펼쳤습니다. 알파벳부터 시작했어요. 저도 옆에 앉아서 같이 공부했죠. 봉주루, 안녕하세요란 뜻이야. 봉주루, 수연이가 따라 읽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고 믿었죠. 그때의 저는 딸의 진짜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거겠죠. 수연이가 프랑스로 떠나기로 한 건 이듬해 3월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학원을 차리고 학생을 모으고 밤낮 없이 레슨을 했죠. 정훈이도 야근을 밥 먹듯 했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통장엔 1억 5천이 모였습니다. 원래 있던 돈 3억에서 이미 많이 썼지만 1년 동안 모은 돈까지 합치면 4억이 조금 넘었죠. 그래도 부족했어요. 유학원에서 계산해준 4년치 비용은 5억 6천이었거든요. 여보, 대출 좀 더 받아야겠어. 저는 정훈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대출을 더? 선이야, 우리 이미 진 빚도 있어. 알아. 근데 2억만 더 빌리면 돼. 그 정도는 갚을 수 있어. 정훈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선이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정말 이게 맞는 건지. 무슨 소리야? 지금 와서 그만둘 수 없잖아. 수연이는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저는 멈칫했습니다. 사실 수연이는 한 번도 자기가 가고 싶다고 명확히 말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가보면 좋아할 거야. 얘는 아직 몰라서 그래. 선이야, 우리가 수연이 의견을 제대로 들어본 적 있어? 무슨 소리야? 맨날 물어봤어. 물어보기만 하고 대답은 듣지 않았잖아.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정훈이는 왜 지금 와서 이러는 걸까? 당신은 딸 생각 안 해?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나도 딸 생각해. 근데 이게 정말 딸을 위한 건지 모르겠어. 그럼 뭐, 내가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거야? 정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저는 방을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2억을 더 대출받았어요. 금리는 높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은행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매달 상환액이 230만 원입니다. 230만 원. 제 월급의 절반이 훨씬 넘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출국 준비는 정신없이 진행됐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고 집을 구하고 짐을 쌌어요. 수연이는 말없이 옷을 개고 있었죠. 저는 딸에게 다가가 어깨를 안았습니다. 수연아, 긴장되지?
네, 괜찮아. 엄마가 자주 연락할게. 힘들면 언제든 말하고. 수연이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이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출국 전날 밤 저는 수연이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수연아, 자니? 아니요, 앉아요. 엄마랑 얘기 좀 할까? 수연이가 몸을 돌려 저를 봤어요. 아이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죠. 엄마, 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재능 있잖아.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건지.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엄마를 믿어.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거기 가서 열심히 하면 세계적인 작가도 될 수 있어. 엄마는 제가 꼭 유명해지길 바라세요? 그 질문에 저는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뭘 바라는 건지 그 순간 혼란스러웠죠. 성공? 명예? 아니면 그냥 제 선택이 옳았다는 증명?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딸이 성공하길 바랐어요. 그래야 제 선택이 정당화될 테니까. 인천공항엔 이른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 길게 줄이 서 있었어요. 수연이는 큰 가방을 끌고 있었고 저는 작은 가방을 들었죠. 정훈이는 카트를 밀며 말없이 걸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멈췄어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수연아, 이제 들어가야지.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았죠. 엄마, 응, 엄마 알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정훈이도 딸을 안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수연아, 아빠한테 자주 전화해. 알았지? 네, 아빠. 수연이가 파리에 도착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첫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저녁 9시, 파리는 오후 1시였죠. 화면 속 딸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연이가 많이 말랐거든요. 수연아, 너 왜 이렇게 마른 거야? 아, 그냥 좀 바빠서요.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네, 먹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밝게 웃었어요. 학교는 어때? 재미있어? 네, 좋아요. 선생님들은? 친구들도 생겼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다들 프랑스어로 말해서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격려하는 말만 했죠. 괜찮아. 곧 익숙해질 거야. 엄마도 처음엔 다 그랬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외국에서 공부해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딸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정훈이가 물었어요. 수연이 괜찮대? 응, 좋다고 하더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그냥 피곤한 거겠지. 적응하느라. 정훈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수연이에게서 온 문자는 점점 짧아졌죠. 엄마, 잘 지내요. 오늘 수업 재미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 문자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너무 간단했거든요. 하지만 딸이 바쁘다고 생각하며 넘어갔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수연이는 집에 오지 못했어요. 비행기 표가 너무 비쌌거든요. 저는 택배로 선물을 보냈습니다. 목도리랑 장갑, 그리고 편지 한 통. 수연아, 엄마가 많이 보고 싶구나. 건강 챙기고 힘들면 언제든 말해. 사랑한다. 크리스마스 당일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차 때문에 새벽 2시였죠. 저는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아?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수연아, 너 우는 거야? 아니에요.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이래요. 하지만 딸은 분명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연아,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그럼 엄마가 갈게.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그냥 좀 외로워서. 친구들은 다들 크리스마스 때 집에 갔어요. 저만 여기 있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정훈이가 잠에서 깨어 옆에 앉았어요. 수연아, 미안해. 엄마가 비행기 표를 못 사줘서. 괜찮아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훈이가 제 등을 쓰다듬었죠. 선이야, 수연이 데려올까? 안 돼. 이제 와서 어떡해. 근데 애가 너무 힘들어 하잖아. 조금만 참으면 돼. 첫 해가 제일 힘든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딸이 버틸 수 있을까? 이듬해 2월 유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수연 학생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죠. 뭐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영양실조와 과로래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대요. 저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옆에 있던 학원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당장 비행기 표 알아볼게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지금 상태는 안정적이래요. 다음 주면 퇴원한대요. 그래도 제가 가봐야죠. 우리 딸이 혼자 아픈데 비행기 표가 200만 원 넘어요. 그냥 여기서 지켜볼게요. 저는 통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학생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수업 계속하자. 하지만 그날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수연이 생각뿐이었죠. 저녁에 집에 와서 정훈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수연이 병원에 입원했대. 정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무슨 일이야? 영양실조래. 제대로 안 먹었나 봐. 당장 데려오자. 이건 아니야. 근데 비행기 표가 돈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데려와야지. 딸이 아픈데 어떻게 그냥 둬?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훈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인정하기 싫었죠.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보자. 퇴원하면 괜찮을 거야. 선이야, 정신 차려. 우리 딸이 쓰러진 거야. 알아. 나도 알아.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그날 밤 수연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딸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며칠 쉬면 돼요. 엄마가 미안해. 제대로 못 챙겨줘서.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딸은 웃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어요. 수연아, 힘들면 들어와. 엄마가 데리러 갈게. 괜찮아요. 저 이제 적응했어요. 하지만 딸의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죠. 인정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눈가엔 주름이 깊어졌고 입꼬리는 내려가 있었죠. 나는 뭐 하는 걸까?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제 선택이 딸을 병원에 누워있게 만들었다는 사실만이 무겁게 남았습니다.
수연이가 파리에 간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정훈이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거였죠. 저녁 8시쯤 정훈이가 집에 들어왔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희망퇴직 받는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팀장인데. 팀장도 소용없어. 실적이 안 나오니까. 정훈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퇴직금은 얼마나 나와? 5천 정도. 근데 그걸로 얼마나 버티겠어? 5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우리 빚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어요. 대출 이자만 매달 230, 수연이 유학비가 한 학기에 3,500. 계산이 안 나왔습니다. 다른 회사 알아봐야겠네. 이 나이에 어디서 받아주겠어. 더군다나 경기도 이렇게 안 좋은데. 정훈이는 머리를 감쌌어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았죠. 괜찮아. 우리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 달 뒤 정훈이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퇴직금 5천만 원을 받았지만 그 돈은 금방 녹아내렸죠. 밀린 대출 이자를 갚고 수연이 학비를 보내고 나니 2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훈이는 매일 구직 사이트를 뒤졌어요.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봤죠. 하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어요. 선이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느 날 밤 정훈이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다시 알아보자. 분명 있을 거야. 없어. 다 나이 제한이 있더라고. 45세 이하만 뽑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훈이는 51살이었거든요. 제 학원도 상황이 안 좋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하나둘 그만뒀죠. 25명이던 학생이 10명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300에서 120으로 뚝 떨어졌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이번 달부터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하나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론 절박했어요. 이러다 학원 문 닫는 거 아닌가.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500만 원. 다음 달 수연이 학비가 3,500이었죠. 부족했어요. 여보, 대출 좀 더 받아야 할 것 같아. 정훈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미 진 빚도 못 갚는데. 그럼 어떻게 해? 수연이 학비는 어떻게 보내? 수연이 데려오자. 이제 그만하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1년 반이나 했는데 이제 와서 그만둬? 선이야, 우리 한계야. 더 이상은 못 버텨. 나는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정훈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이 저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죠. 결국 저는 카드론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 금리가 연 15%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돈으로 수연이 학비를 보냈죠. 수연이에게 전화했을 때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학비 괜찮으세요? 요즘 뉴스 보니까 한국도 힘들다던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 구할까요? 아니야.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숫자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정훈이는 결국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어요. 지인 소개로 들어간 작은 회사였죠. 수입은 불안정했습니다. 많을 땐 200만 원, 적을 땐 50만 원. 이번 달은 70만 원밖에 안 됐어. 정훈이가 통장을 보여줬을 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제 수입 350에 정훈이 70을 합치면 420. 대출 이자 230을 내면 190만 원. 거기서 생활비를 쓰면 저축은커녕 빚만 늘어났어요. 여보, 집을 팔까? 어느 날 저녁 정훈이가 말했습니다. 집을? 응, 전세로 내려가자. 그럼 돈 좀 생길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집까지 잃으면 우린 끝이야. 지금도 끝나가는데 뭘 더 지켜. 그래도 집은 안 돼. 수연이 돌아올 곳은 있어야지. 정훈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우리는 결국 집을 팔았어요. 3억에 샀던 집을 2억 8천에 급매로 내놨죠. 코로나로 집값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계약금을 받던 날 저는 울었어요. 10년을 살았던 집, 수연이가 자란 집, 그 집을 떠나야 한다니. 선이야, 울지 마. 다시 시작하면 돼. 정훈이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반전세로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40, 19평짜리 낡은 아파트였죠. 이사하던 날 짐을 풀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집을 판 돈에서 대출을 갚고 이사 비용을 쓰고 나니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수연이를 1년 더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은 막막했죠. 수연이에게 이사 소식을 알렸을 때 딸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 제 때문이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프랑스 오지 않았으면. 수연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딸의 울음소리를 듣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학원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이 5명으로 줄었거든요. 월세를 낼 수가 없었죠. 학원 간판을 떼는 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2년 동안 제가 얼마나 애썼는데. 집에 돌아와 정훈이에게 말했습니다. 학원 정리했어. 고생했어. 이제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우리는 그날 밤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엔 아직 다 풀지 못한 이사짐들이 쌓여 있었어요. 낡은 벽지에선 곰팡이 냄새가 났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돌아온 건 2년 만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딸을 봤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수연이가 너무 말랐거든요. 뺨이 푹 꺼지고 눈빛은 생기가 없었죠. 수연아. 저는 달려가 딸을 안았습니다. 수연이는 제 품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예전처럼 꼭 안아주지 않았죠. 고생했어. 정훈이도 다가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연이는 작게 미소 지었지만 그 웃음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엄마, 아빠, 저 왔어요. 그래, 잘 왔어. 집에 가자.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연이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저는 몇 번이나 말을 걸려다 참았죠.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수연이가 멈칫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응. 이사했어. 작지만 괜찮아. 수연이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짐을 내려놓고 방을 둘러봤죠. 작은 방이었습니다. 예전 방의 절반 크기. 여기서 지내면 돼. 좁아서 미안해. 괜찮아요. 수연이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벽을 바라봤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수연이가 좋아하던 불고기를 구웠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죠. 저는 억지로 밝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많이 먹어. 얼마나 그리웠는데. 네. 수연이는 몇 숟가락 뜨더니 젓가락을 놨어요. 배불러요.
먼저 들어갈게요. 벌써? 조금만 더 먹지. 괜찮아요. 피곤해서요. 딸이 방으로 들어가자 저는 정훈이를 봤습니다. 그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좀 쉬게 두자. 힘들었을 거야. 그래야겠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수연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연아, 엄마 들어가도 돼? 네. 방문을 열자 수연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는 모습이 인형 같았죠. 수연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밖에 나가서 바람 쐴까? 날씨 좋은데. 아니요. 그냥 좀 쉴래요. 저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프랑스는 어땠어? 재미있었어? 수연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엄마, 저 잘한 걸까요? 뭐가? 프랑스 간 거요. 정말 제가 가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그림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가 좋아하길 바라는 건지. 수연아, 거기서 2년 동안 그림 그리면서 단 한 번도 즐겁지 않았어요. 매일 무서웠고 외로웠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따라 울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는 왜 절 보냈어요? 정말 제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어. 엄마는 정말 내가 성공하길 바랐어. 제가 아니라 엄마가 성공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 말이 맞았거든요. 저는 제 욕망을 딸에게 덮어 씌웠던 거였어요. 엄마,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대단한 화가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수연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며칠 뒤 수연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엄마, 저 취업 준비할래요. 취업? 네. 미술 관련 일 찾아볼게요.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싶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딸이 화가의 길을 포기한다는 게 아쉬웠죠. 하지만 그게 제 욕심이라는 걸 이젠 알았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이었죠. 그날 밤 정훈이와 술을 마셨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많이 틀렸네. 그러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수연이한테 어떻게 보상해줘야 할까? 보상은 무슨, 그냥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자. 정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어요. 수연이는 한 달 뒤 공공미술재단에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월급은 10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딸은 만족스러워했어요. 엄마, 저 오늘 출근했어요. 저녁에 집에 온 수연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죠. 어땠어? 좋았어요. 선배들도 친절하고 일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딸의 웃는 얼굴을 보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이젠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딸에게 한 일들, 그 2년이라는 시간, 돌이킬 수 없는 것들, 제 욕망이 딸의 꿈인 것처럼 포장했던 그 거짓말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딸의 진짜 행복을 위해 뒤로 물러서야 한다는 걸.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는 걸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무너진 것들을 주워 담으며 천천히
수연이가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여전히 19평 반전세에서 살고 있었어요. 정훈이는 재택보험 상담을 했고, 저는 초등학교 방과 후 미술 강사로 일했죠. 수연이는 공공미술재단에서 정규직이 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죠.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아침 햇살만큼은 좋았어요.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수연이가 나오며 말했습니다. 딸은 이제 예전보다 살이 좀 올랐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죠. 응, 커피 마실래? 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 향이 좋았어요. 수연아, 요즘 일은 어때? 재미있어요. 다음 달에 동네 벽화 프로젝트 맡게 됐어요. 그래, 잘 됐다. 엄마도 오셔서 같이 그리실래요? 주민들이랑 함께 하는 거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연이가 저를 초대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엄마가 가도 돼? 당연하죠. 엄마도 미술 선생님이시잖아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딸이 저를 다시 받아들인 것 같았죠. 정훈이도 일어나 우리와 함께 앉았습니다. 무슨 좋은 얘기 해? 아빠, 저 다음 달에 벽화 그려요. 오실래요? 나도. 나는 그림 못 그리는데. 괜찮아요. 미칠만 해주셔도 돼요. 그래, 갈게. 우리 딸 일하는 거 봐야지. 그날 오후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마트에 갔어요. 장을 보며 수연이가 말했죠. 엄마, 이거 사요. 아빠 좋아하시잖아요. 치즈를 집어드는 딸을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소소한 것들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한 달 뒤 벽화 그리는 날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 벽에 커다란 그림을 그리는 프로젝트였죠. 저와 정훈이도 갔어요. 어머, 수연 씨 부모님이세요? 동료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수연 씨 일 정말 잘해요. 주민들이 다 좋아하세요.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제 딸이 잘하고 있구나. 벽화를 그리는 수연이를 봤습니다. 아이들에게 붓을 나눠주고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환하게 웃는 모습. 그 모습이 제가 상상했던 화가의 모습과는 달랐지만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엄마, 여기 칠해주세요. 수연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붓을 들고 벽에 색을 칠했어요. 파란색 하늘이었죠. 옆에서 정훈이도 나무를 그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어요. 해가 질 무렵 벽화가 완성됐습니다. 큰 나무 아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림이었어요. 모두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 거실에 모였습니다. 수연이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엄마, 아빠, 이거 드릴게요. 뭔데? 상자를 열자 붓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새붓 3개와 물감, 그리고 편지 한 통. 저는 편지를 펼쳤어요. 수연이의 글씨였죠. 엄마, 아빠,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저 때문에 집도 팔고, 빚도 지고, 미안해요. 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저도 벌고 있고, 우리 조금씩 갚아나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 그림은 제 힘으로 그릴게요. 엄마 아빠도 자신을 위해 그려요.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요. 사랑해요. 저는 편지를 읽다가 울었습니다. 정훈이도 눈가를 닦았어요. 수연아,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젠 괜찮아요. 수연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정훈이도 우리를 안았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며칠 뒤 수연이가 준 붓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작은 스케치북에 우리 가족을 그렸죠. 작은 집 앞에서 손을 잡고 있는 3사람. 많은 것을 잃었지만 다시 찾은 것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한때의 행운이 남긴 긴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다시 빛을 찾고 있었어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함께.